재밌는 게 그 자녀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자녀가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경제 개념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계부를 매일 적고 계신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들은 뭐든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 사정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걸 해야죠. 예, 경제학자는 돈을 따지는 사람인데 질문이 합리적인 거는 돈을 많이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소질이 있는 거예요. 예, 소질이 있고 그렇게 싫어하면 여러분이 그걸 해서 돈을 많이 아마 처음에 돈을 많이 받아도 좀 지나면 돈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일을 잘하고 칭찬을 막 받는데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 돈 한 푼 못 벌어서 뭐 라면만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인가? 뭐 다른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의 생각도 물론 자기가 사는 삶이니까 자기의 주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를 나타내는 것이 항상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이 물하고 콜라가 있는데 콜라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값보다 콜라 값이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일하고 B라는 일인데 A가 월급이 두세 배가 많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A를 해서 만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쓸 때 B보다 두 배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두 배 더 기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나의 가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가치도 있고 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모든 사회 사람이 A가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주는 쪽을 해보시면 그걸 트라이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아니다 싶을 때 바꾸시더라도 일단은 그쪽을 한 몇 년 동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은 경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족은 같이 경제 생활을 공유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편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아내는 맨날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이런 상황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가족이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모든 걸 공유하고 경제 공동 운명체이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각각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둘 다 각각 의사소통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하겠지 그러다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합의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많은 경우 잘못되는 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하고 혼자 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다 가정 불화도 일어납니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하면 그것이 같이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같이 의논하면 아무래도 조금 옳은 투자를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 그 앞에 무리짓기라고 했는데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보다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내보다 남편이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둘이 정보를 같이 얻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은 하여튼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둘이 각각 얼마 서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복하거나 상대방을 믿고 하나도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이것이 자꾸만 의견 충돌을 더 큰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가계부를 적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계부를 적다 보면 부부가 막 싸웁니다. 여기 돈을 왜 썼냐. 근데 그렇게 작은 싸움을 평소에 해놓으면 나중에 크게 터지지 않는데 서로 그거를 모른 채 있다가 나중에 아니 왜 이런 데다가 돈을 든 거야 라고 서로 크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이나 파국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둘이
상위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꼬마 빌딩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을 왜 했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성과 같이 평생 있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혼이 경제학적으로 아주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도 아담 스미스라고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그 최초의 경제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경제를 할 때 분업을 하면 되게 효율성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집에서도 똑같은 집안일을 남편은 뭐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아내는 요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담을 해서 또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요리를 하고 아내가 청소를 하지만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모든 일이 효율적이고 1시간 걸릴 것이 30분 만에 끝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역할도 있는데 아내가 아픈 경우 남편이 병건하고 돈 벌어오고 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호 간의 보험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저 사람의 정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파국이 갈 수도 있지만 평소에 저 사람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나한테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의미에서 꼬마 빌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딩을 갖고 있어도 그 빌딩을 팔지 않는 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다 라고 하는데 월세가 뭐 한 1년에 거기서 한 3% 나오면 3억이죠. 그러면 뭐 한 달에 3억이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1년에 3억을 남편이 벌어오면 남편의 가치가 3% 이자인 경우에 100억입니다. 뭐 3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3천만 원 벌어온다. 남편은 10억짜리 빌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빌딩하고 여러분 화가 난다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겠습니까? 1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 화가 난다고 막 뚫겨 부셔갖고 월세 집세를 못 받고 다 나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에 막 서운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 상대방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없다고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생각하면 아내의 존재가 뭐 이런 그 감정적인 것 빼고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둘이 서로 경제적으로 결혼한 커플이 경제적으로 더 잘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결혼을 하면 경제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꼬마 빌딩이다.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꼬마 빌딩이다라고 생각하면 넋이 중요한 사람이 돼서 오히려 거기서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한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그 자녀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제가 요새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 뭐 했어요? 되게 그쪽에서 일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경제 개념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가계부를 매일 적고 계신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가계부를 적고 계시지도 않다고 그러면 일단 경제 개념이 머릿속에 가계부가 다 있다. 내가 얼마 쓰고 뭐 요번 달 얼마 쓰는지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그거 다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의 이제 특징은 많이 써놓고 나는 정말 아껴 산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영수증 다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 지난달보다 요번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가계부를 매일 적기 때문에 그 가계부를 적고 그거를 분석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고 아이한테 그걸 같이 상의를 하면 지난달에는 별로 안 썼는데 요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거 조심해야겠다. 뭐 아빠가 뭐 했었잖아요. 엄마가 뭐 했었잖아요. 너는 뭘 요번에 샀지 않냐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를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 교육에 왜냐면 부모가 경제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은 뭐든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항상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너 공부할 돈 다 챙겨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 사정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사실 아빠 엄마가 너를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수입이 이렇게 뻔한데 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빚을 지면 그 빚이 자녀에게 가고 자녀도 사실은 경제 활동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빠가 주식 투자해서 잘못됐을 때 그게 아빠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식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어떤 중요한 선택지에서 그런 것을 자녀가 좀 어리더라도 한 뭐 중학교만 돼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자녀도 이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도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만 해도, 즉 교과서에 있는 그냥 수치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하루하루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왜 미분, 적분, 수학을 풀면 이게 전혀 머리에 안 와닿는 게 이게 내가 뭐 했으나라고 하지만 경제학은 아빠 엄마랑 좀 이렇게 얼마 쓰고 얼마 벌고 지출하고 이런 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100살 넘어서 살면 넌 아빠를 좀 돈을 줄 수 있냐? 그럼 애가 이제 파랗게 질리는 거죠. 그럼 나는 나는 70인데 나도 수입이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뭐 종신연금 보험을 하나 드는 게 좋겠니 안 좋겠니? 왜냐면 이거 보험을 들면 나중에 너 집 사줄 때 집을 못 살 수 있다. 그럼 얘는 이제 내가 집을 살 때 아버지 도움을 받을 건가? 아니면 아버지 도움을 받고 노후를 책임질 건가? 아니면 노후를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대신 나는 집은 좀 없이 살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 경제적인 마인드가 많이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돈 얘기하면 가족이 반드시 싸웁니다. 싸우는데 싸우더라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조교수 때 월급을 보고 난 망했다. 이렇게 교수가 됐는데도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월급을 이거밖에 못 받아. 근데 지금 제 새로 들어온 젊은 교수님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부교수 되고 정교수 되고 이렇게 나이도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헬 조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너무 당혹하는데 그게 일견 맞는 점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부장님이 이렇게 막 못 버실 것 같죠? 꽤 괜찮습니다. 사실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약간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직장이고 어떤 직종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보시면 그분들이 다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정말 저는 지금 제 재산 다 내팽개치고 20, 30대로 간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100 몇십 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는 이제 93세인데 94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PD님이나 작가님은 워렌 버핏과 몸과 재산을 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겠어요? 100조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바꾸시죠. 왜냐면 이게 10년도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당장이 아니라 30년, 40년을 보고 투자하시면 워렌 버핏도 돈을 대부분 60 넘어서 벌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해갖고 언제 돈 버냐 하지만 돈은요 이렇게 위로 솟구쳐서 법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쓸 때요 여러분이 지금 연 3천만 원을 쓰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3천억을 쓰실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 지출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돈이 많으면 거기서 또 돈이 많아지면 정보도 늘어나고 투자 기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여러분 100조를 가면 온갖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것에 100억을 가지면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100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돈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하신데요. 그게 어느 수준이 한 40대 후반까지 여러분이 계속 투자하신다.
50 넘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가파르게 돈이 상승하고요. 나중에 진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훨씬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을성을 갖고 오랜 기간 투자하셔라 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제일 갖고 싶은 미래의 기계가 있다면 사람이 딱 돼보면 한승구 교수는 86세까지 살고 뭐 3월 12일 날 죽는다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니까 100살까지 알고 저축을 많이 했는데 60 몇 세에 죽을 수도 있고 한 70세까지 살 줄 알고 그만큼 저축했는데 90세 넘어서까지 살면 사람 인생이 계획 세우는데 제가 아까 경제학은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계획 세울 때 가장 힘든 게 몇 살까지 살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저축했다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중에 뭐 한 80에 죽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1% 확률로 100살까지 살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오히려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연금 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놓자. 그래서 우리가 80에 죽으면 보험회사가 만세 돈 벌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100살까지 살게 되면 보험회사가 손해고 우리는 어쨌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막연하게 노후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후에 한 달에 얼마 쓰실지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계획이 쓰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가계부를 지금 25년간 적고 있는데 가장 알게 된 거는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부부 둘이 살아보니까 요만큼 들겠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식에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월 요만큼이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역산을 해보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제 나이 팩터가 하나 남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몇 억을 더 만들어야겠구나 또는 내가 이제 좀 충분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시고 내가 얼마 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미리 30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오히려 노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10년 안에 내가 노후를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데 30살에 하면은 여러분 아직 한 30년 남았거든요. 노후 준비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보너스를 받았지만 이 돈을 다 쓰는 거는커녕 한 푼도 쓰면 안 되겠구나. 왜? 60 넘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내가 놔둬야겠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노후 준비가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고 그냥 오늘 돈 보너스 받았으니까 돈 다 쓴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50 넘어서 분명히 불안해지실 겁니다. 막연한 얘기보다 그냥 저는 오늘 당장 가계부를 적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맺으려고 합니다. 경제학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인문 쪽 학문과 다른 거는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뭐든지 분석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또는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또는 여러분이 지금 총 재산이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엑셀 파일에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 저는 매일매일 복잡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도 무슨 뭐 회기 분석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적습니다. 내가 뭘 썼나 적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이렇게 돈을 썼구나라고 가족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나라고 하루를 정해갖고 이렇게 마련을 해놓습니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난달보다 재산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뭐 주식 가격도 이제 그거에 하면 주식이 떨어져갖고 내가 재산이 줄었구나. 그럼 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내 재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 수 있고 또는 내가 왜 12월은 11월보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달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은 또 다르구나. 세금은 이때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데이터는 딴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신용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계부를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는 습관이 있으시면 그런 분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확률은 전혀 없다. 또는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몸 투자로 한다고 근로소득 하다가 너무 그 약간 수익률인 걸 안 하고 다 그냥 놨는데 또 인플레이션 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식에도 조금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상황을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을 해놔야 그 다음에 계획이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족과 이거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과 앉아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만들자. 그 가계부를 쓰고 얼마인지 우리가 해서 이제부터 이걸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하자. 아마 처음에 한 1년 동안 엄청 싸우실 거고 가족 관계가 이러다가 파탄이 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랬는데 좀 지나면 오히려 그걸 다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싸움을 하면 나중에 파탄에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계부를 한번 적어주시면 그것이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